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증가세고 또 다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무려 1091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가계부채 현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수치상으로 듣는다고 하면 와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단위잖아요. 지금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저번 달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어요.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심각성을 좀 눈치를 채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만기 50년 상품도 중단이 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증가를 하는 게 뭐 우리가 집을 많이 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큰 이유는 집단대출이에요. 집을 새로 지으면서 중도금 대출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다 짓고 나면 또 잔금 대출, 이런 집단 대출 쪽에서 많은 그 대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세 대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대출 때문에 증가가 되고 있는 거라서 크게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고 계속 조금씩 증가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끝났지만 그래도 증가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왜냐하면 계속 신규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집을. 뭐 내 돈 100%로 중도금 대출 안 받고 나는 중도금을 치르겠다, 이런 사람 주변에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만기 50년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매달 내가 받은 대출금을 상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원금 비율을 만기를 길게 하니까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서 조금 편리는 했어요. 그런데 만기를 길게 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늘어나요. DSR이 유리해지거든요. DSR이라는 것이 소득 대비 대출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DSR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기를 늘리는 거거든요. 이 50년 상품으로 인해서 아마 대출이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경착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올 초부터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해서 집을 매수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출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기는 하죠. 어차피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겠네요.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역대 최대 뭐 이런 거는 없겠죠. 왜냐면 이번 달만 해도 벌써 저번 달에 6조 2천억 늘어났지만 이번 달에는 증가폭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신규 분양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가폭은 조금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지난달에는 그렇게 대출 수요를 좀 억제하려고 대출 상품 많이 규제를 했었다가 저번 달 11월에는 은행한테 고금리 이자 장사하지 말라면서 너네 금리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계속 정부의 입장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레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정부의 시그널하고 은행하고 이게 뭐 엇박자가 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는 대출을 억제하고 싶어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억제하라고 하니 일단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그 은행에 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갑자기 국민은행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아무래도 그 시그널을 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해왔던 방법이 금리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금리를 올려도 받을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최근에 뭐 대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당장 줄 돈이 없고 세입자가 안 구해져. 요즘 역전세 반환대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은행이 죄다 금리를 올려버리니 지금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생각을 정부에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낮춰라, 상생금융하자,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보완을 해가면서 아무래도 뭐 정부하고 금융하고 딱딱 맞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여긴 좀 미지네. 그럼 이걸 바꾸는 거고, 또 이게 대출을 줄이라고 했더니 금리 올려버리고 은행이 돈을 버는 것 같네. 그럼 금리 낮춰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완을 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동산은 급격한 하락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건설사예요. 분양이 안 되거든요. 미분양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뭐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좋은 건 없어요.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도 급격한 상승은 아무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도 뭐 인플레이션 정도로 서서히 오른다든지 롤러코스터 이거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조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면을 살펴보면은 제가 누가 빚이 가장 많을까 찾아보니까 2021년 3분기 이후로 20대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급등기에 좀 영끌해서 대출받았던 청년들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표님한테도 많이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뭐 사고 싶어서 산 것도 있지만 직장에 가면은요 다들 내가 집을 사서 돈을 벌었네? 뭐 너 아직도 안 샀니? 막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나는 집을 안 샀는데 친구는 샀는데 집값이 1억이 올랐어. 나 연봉이 지금 3천인데 도대체 몇 년을 모아야 내가 1억을 벌 수 있나 뭐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뒤늦게 뛰어들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일단 집을 샀는데 이게 레버리지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좋은 거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제 은행하고 공동 소유예요. 내 집은 30%, 은행 집은 70%. 근데 만약에 집값이 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뭐 어찌 보면 또 5대5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어. 그럼 9대1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은행이 9, 나 1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매도를 해야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안 팔면 괜찮은데 지금 금리가 2배가 올랐어요. 2년 전에 대출을 받았을 때 2%대 받으셨던 분들이 작년 겨울에 거의 6%를 육박했거든요. 그때는 뭐 거의 2~3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났으면 뭐 짧게 힘들고 말지 이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계속 오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친 거죠. 그리고 내가 밥은 좀 싼 거 먹어도 돼요. 그런데 대출은 1순위로 내가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연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나의 뭐 신용이라든지 모든 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20대 분들이 뒤늦게 합류를 했고 또 지금 소득이 아무래도 뭐 기성세대 분들보다는 자산도 별로 없고요. 소득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대 지금 연체율이 한 0.39% 정도로 30대 연체율이 2배가 정도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출 연체에 취약한 그런 세대가 20대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체하시거나 그러시면 더 힘들어지니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고객님들을 많이 상담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작년부터 조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는 이제 대출이 서울 같은 경우에 40%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 40%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집을 사고 싶으면 60%의 내 자금이 있어야 돼요. 집값이 10억인데 6억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나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내 집 팔고 가니까 돈이 있어요. 근데 무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은행권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굉장히 비싸요. 사채나 이금융권, 뭐 상금융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대부까지 붙여서. 그런데 그때 이제 집값이 오르면 좀 위안이 돼요. 좀 높은 이자 써도 금융비용 그래 금융비용 1억 날려도 나 1억 벌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 이제 9억 주고 사셨는데 집값이 7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타격이 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 급여가 전부 다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월급이 다 은행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어떻게 해서라도 또 이자를 내고 왜냐하면 연체를 하게 되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 계셨는데 그래도 그분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분은 그나마 소득이 좀 되셨어요. 그래서 어찌해서 이제 신용대출 쪽을 좀 많이 좀 받고 은행담보대출 비율이 지금 비교적 70%로 늘어나서 어떻게 잘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한 달 이자로 500 정도 나갔는데 200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분 같은 게 정말 너무 고맙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감사하다. 저는 가장 그분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금융 지식을 너무 잘 몰라가지고 뭐 그 대출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조차 몰랐다라고 하셨던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알고서 안 하는 거하고 몰라서 못 하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알면서 뭐 시기를 보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대출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뭐 빌라왕이라든지 무주택자 분들도 전세 사기 많이 당하셨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내가 너무 지식이 부족해서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구해갖고 오셨는데 근저당이 굉장히 많아서 그 집주인이 대출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근저당 말소하신대요. 그랬더니 아니요, 말소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그러면 자, 대출하고 전세보증금 합하면 집값보다 더 비싼데요.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집이 너무 예뻐요. 되게 부자래요. 집 되게 많대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된다. 대출도 이러면 잘 안 나오고 반환보증금도 못 들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이 이제 계약 전이었으면 괜찮지만 만약 계약을 하셨어. 그럼 계약금을 또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저는 이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출의 용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보는 법 정도는 우리가 평생을 부동산을 나는 그냥 부동산 몰라도 돼 이런 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결국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조금 해서 앞으로 내가 자산을 조금씩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출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었으면 좋겠고요. 대출이 여러분들의 일생에 한 번도 나는 필요 없을 거야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만약에 대출을 받은 분이야. 뭐 공부하시는 분은 대출 없는 분이 공부하셔도 되고요. 현재 대출이 있는 분은요. 방치하지 마시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은 저희 용어로 뭐 건드려 본다. 계속 해보는 거야.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지 금리나 요구권도 써보고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결과가 있는 거지 그냥 방치해두면 그냥 은행은 금리가 높은데 바꾸셔야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은행 이자를 줄이는 방법 또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현재 변동금리로 쓰고 있는데 너무 높다 이런 분들은 좀 낮은 금리 없나? 뭐 이렇게 해서 수시로 내 대출을 점검을 하면 새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공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공부하지? 책을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가야 되나, 부동산을 찾아가야 되나, 은행을 가야 되나. 네. 일단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뭐 다 하면 좋은데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은행 직원들은 계약서 가져오시고 소득자료 다 주시면 그러면 전산으로 태워볼게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대출이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뭐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 사장님 같은 경우도 대출을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은 뭐 책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월부에서 아마 강의 있어요. 그래서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용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은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일단 보고 강의 듣고 뭐 끊임없이 또 뭐 월부에서도 강의 많이 하시니까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대출을 내가 공부를 하고 액션을 취해서 뭔가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네, 그렇게 맞아요. 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시죠? 아니요. 이게 이게 처음에 대출 안 받아본 분들은 아니 무슨 대출까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뭐 은행감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점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현금 100% 살 거야. 대출 필요 없어. 이러시면 괜찮아요. 나는 돈 너무 많아. 이러시면 대출 필요 없거든요. 근데 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이 필요하세요. 그럼 작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내가 대출이 얼마나 오는지를 알아야 종잣돈을 그만큼 모을 거잖아요. 나는 막연하게 언젠간 집 살 거야. 그럼 못 사.
내가 어느 정도 종잣돈 얼마까지 모으고 언제 사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뭐 횟수는 좀 딜레이가 되더라도 언젠간 사시는 거지. 우리가 목표를 정확히 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면 시기가 조금 뭐 차이는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은 사실 잘 활용하면 그렇게 레버리지해서 내 자산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너무 무리하면은 오히려 자산을 좀 깎아먹게 되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방 하나가 내 거였는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고 레버리지 잘못 쓰면 이제 신발장 하나밖에 안 남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공부예요. 공부를 해서 우리가 수익이 나는 부동산을 잘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좋고요. 대출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나는 대출을 금리 2% 받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를 도구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 연장 이런 거를 잘 쓰려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구로서 잘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눈에 익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상 개인적 위기로 가고 있는 그런 빚 문제,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금리로 좀 많이 힘드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따뜻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이 힘든 분들 많으세요. 정말 많으신데요. 이자를 내기 위해서 저는 알바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언젠가는 다 지나가면 잘 우리가 버틴다고 하죠. 오랫동안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 견디면 나중에 큰 경험이 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너무 지금 현재 고금리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금리가 높은지 한번 좀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좀 낮은 걸로 갈아탈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라도 일단 내 마음을 잘 평정심을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내 현재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점검을 해서 낮출 수 있는 거는 낮춰서 이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